차 한잔 하고 갈래요? 김영애. 차 한잔 하고 갈래요? 소설 합평의 회장인 경희 씨가 던진 말에 일행은 모두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늘 그렇지만 합평 모임은 밥만 먹고 헤어지기에는 뭔가 모르게 미진한 감정이 남게 마련이다. 마다하는 사람도 없었다. 현영 씨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네요. 우리 현영 씨가 내려주는 커피 한 잔 어때요? 근처 카페 대신에 지역 문협과 문학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경희 씨는 일행을 인도했다. 사무실은 차 한잔 할 만한 공간은 아니었다. 컴퓨터 2대와 작업용 탁자와 그동안 발간된 책상자와 행사용 현수막이나 회원들이 찾아가지 않은 시화들이 너저분하게 쌓여있는 반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그렇다 보니 차 한 잔과 관련된 물품이라고는 전기포토와 인스턴트 차와 종이컵밖에 없는 바리스타가 무색한 공간으로 내려주는 커피는 괜한 너스레에 불과했다. 어쨌든 현영은 종이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10개 타서 한 잔씩 돌렸고 일행은 그것을 받아들고 소설합평을 이끄는 유 작가를 중심으로 탁자에 빙 둘러앉았다. 이건 무슨 커피예요? 강 선생이 물었다. G7이에요. 모두 한 모금씩 마셨다. 가볍지만 뒷맛이 깨끗한 G7은 무슨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뜻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베트남 커피다. 요즘 베트남에 다녀온 여행객들이 많이 사오기도 하지만 정식으로 수입도 되는 가격에 비해 좋은 커피라는 설명과 함께 지인에게 선물 받은 것이다. 일행들은 내려주는 커피도 아닌지라 커피 맛 자체에 대한 별 기대들이 없는 듯 했다.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레 화제는 소설로 옮겨갔다. 오늘 합평한 경희 씨의 소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단편이고 큰 의미 없는 소설이지만 어디선가 본 듯하다는 이유로 문체가 좋으니 새로운 소설을 쓰는 게 좋겠다는 것이 유 작가의 총평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모임에서는 강 선생이 1500매나 되는 장편소설 합평이 있었다. 강 선생도 자신의 소설에 대한 구체적 평가나 방향 수정에 대한 조언을 더 듣고 싶었던지 그 말끝을 놓지 않았다. 강 선생 소설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7년여에 걸친 연애가 주된 줄거리인 자전적 장편소설로 청춘에 대한 망가라고나 할까? 애틋함과 자기애로 가득 차 있었다. 강 선생은 글을 쓰는 내내 행복했다고 했다. 유 작가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로맨스를 끌고 가려면 무언가 훅을 걸어 처음부터 끝까지 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자체 통속적이거나 뻔한 이야기가 되기 좋은 소재라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작가만의 특별한 문체의 힘도 있어야 하고. 문체의 힘은 무엇이고 훅을 건다는 건 뭔가요? 저는 정식으로 소설을 배운 적도 없이 교직에 있을 때부터 무작정 혼자 쓰기 시작했어요. 강 선생의 말이 유 작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을 시작했다. 문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길어지니 그건 나중에 하고 훅을 건다는 말부터 하죠. 제가 한동안 로맨스 소설을 읽었는데 그중에 처음부터 중반부까지는 제법 흡입력이 있고 재미가 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흥미가 반감됩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생각해보니 남녀가 같이 잠을 자는 순간부터라는 거죠. 그때부터 주인공 남녀 사이에서 오가던 팽팽한 감정선이 무너져버린 거죠. 대표적인 로맨스 소설이라 할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의 경우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를 모르면서 그와 주고받는 편지 이야기잖아요.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가 밝혀지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죠. 제 소설의 주인공 남녀는 한 방에서 여러 밤을 지내면서도 남자가 여자의 순결을 지켜주었어요. 실제로 한 이불을 덮고도 손만 잡고 잤거든요. 그 남자는 그랬거든요. 경희 씨는 둘 사이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현실에서는 남녀가 서로를 지켜주며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이 좀 진박이긴 하지만 어쨌든 밤을 지새울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소설에서는 개연성이 있어야죠.
다들 아는 알폰소 데이 별에서는 아가씨를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은 별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하룻밤을 넘기지만 그 소설의 화자는 아가씨가 아니라 리브롱산의 양치기 목동이지요. 평소에 흠모하던 농장 주인의 따님은 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동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고 아가씨를 향한 목동의 사랑은 고통을 동반하는 외사랑이고 폭우로 길이 끊긴 산속이라든지 별이 보이는 밤하늘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서정적인 분위기가 그를 계속 읽게 하죠. 유 작가는 경희 씨의 말허리를 끊었다. 강 선생의 소설에서는 여자가 화자인데 남자가 여자를 지켜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지켜야 하는 여자의 순결이란 게 무엇일까요? 차라리 이런 여자로 인해 상처받은 남자의 시점으로 쓰는 게 로맨스가 될 수 있지요. 강 선생은 담아진 종이컵을 꼭 쥐어 구기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몇 번의 헤어짐과 만남에서 숙명처럼 이어지는 우연이요. 이제 그만이다 싶으면 다시 만나져요. 이런 것으로 이야기는 끌려가죠. 우연이야말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였다. 현영도 한마디 거들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치열한 자기반성이나 통찰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늦어버린 자기 인생 이야기에 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미화시킨 순결을 무기로 내세우는 연애나 선을 넘지 않은 혼의 연애담 같은 것을 쓰잖아요. 객관적 거리감이 없는 거죠. 현영은 객관적 거리감이라는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곱씹어 보았다. 그런데 강 선생은 무엇에 붙들렸을까? 강 선생은 이 소설을 끌어안고 10년을 만지작거렸다고 했고 공드는 시간이 아까운지 어떤 식으로든 발표를 하고 싶다고 했다. 현영 또한 그런 류의 연애담을 쓰고 싶었다. 자신이라면 어떻게 쓸까? 사실 제대로 된 로맨스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허구를 섞어 엮는다면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짜릿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소설 속에서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유 작가는 꼬고 앉았던 두 다리를 풀며 거뭇하게 자란 턱수염을 어루만지더니 의자를 탁자 쪽으로 끌어당겼다. 사랑,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감정을 중시하지만 남자들의 대부분은 첫사랑을 처음 성경험의 대상으로 기억하지요. 감정보다는 몸이 더 절실한 것이라고나 할까? 남녀가 불이 붙으면 칼로 베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 작가의 말에 현영은 중기를 떠올렸다. 언젠가 현영은 젊은 시절 함께 보낸 남자친구들이 어디서 무엇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검색된 것은 경희철이었다. 경씨는 드문성이라 흔치 않은 탓도 있었다. 그런데 검색된 내용은 경희철 하구의 10주기 기일을 맞아서 친구들이 그의 묘역을 찾았다는 것이고 경희철과 함께 ROTC 장교를 지낸 병국의 이름도 보였다. 아, 죽었구나. 이렇게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구나. 중기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여대를 다닌 현영은 A대 남학생들과 4명씩 짝을 맞추어 독서 모임을 핑계로 몰려다녔다. 그런데 그 8명 중 하나인 경희철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궁금증을 접었다. 유 작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건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방송일로 만난 두 남녀가 어쩌다가 잠을 잤어요. 문제는 한 번의 정사 후 여자의 집착으로 둘이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고 여자는 쫓아가서 행패를 부렸는데 사실 여자는 기혼녀였고 남자는 총각이었거든요. 그 남자 무엇이 그렇게 좋으냐고 친구가 물었더니 여자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처음 경험도 아닌데 그 남자의 관계가 마치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갈라지는 것 같았다 하더랍디다. 나도 잘 아는 여자인데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몸이라는 게 지독한 거죠. 현영은 대학 시절 내내 그렇게 함께 다니면서도
준기와 이러다 할 스킨십조차 없었다. 사랑을 말하기에는 너무 먼 관계가 아니었을까? 강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둘이 몸을 섞었다면 결혼이라는 형태로 묵였을 터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몸을 불태운 사랑이라면 평생 아쉬워하며 10년이나 소설을 쓴다고 애를 쓰지는 않았겠지. 남녀가 만나서 몸을 섞는 일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할까? 처음 만난 날 함께 보내고 그 일로 결혼에 이르렀다는 남녀가 의외로 많았다. 비록 몇십 년 전이기는 해도 아니 몇백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도 아니다. 그저 아직 발전기가 아니거나 서로를 통하여 성 페로몬이 분비되지 않은 것이라면 모를까. 몸은 지우고 마음만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남자들에 비하여 여자들은 감정을 중시하고 몸을 섞는 일은 현실적 욕망으로 여기니 이건 무슨 넌센스일까? 로미즈 소설을 성공하려면 간절하면서도 뛰어넘을 수 없는 난간이나 아슬아슬하고 애틋한 감정을 끌고 갈 만한 주동장치가 필요하고 그 애틋함을 보여줄 문체임도 있어야 합니다. 예술이 자명함을 지우고 남는 애매모호함이라면 문체야말로 애매모호하게 보여주는 작가만의 방식인 거죠. 현영은 유 작가의 이런 말을 들으며 애매모호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낯설기 하기, 딴청 떨기, 시간의 미학적 재배치란 말들이 모두 이 애매모호함을 말하는 것일까? 그 시절에 준기와 현영, 그리고 수미까지 우리들의 감정도 애매모호했다. 그 애매모호함을 우리는 어떻게 견디었을까? 현영이 강남대로에서 병국을 만난 것은 2년 전이었다. 병국은 현영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고 현영이 핸드폰 번호를 따며 언제 준기가 입국하면 다 같이 한번 보자 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진짜 병국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음 달 첫째 주에 준기가 온다고 하니 다 같이 한번 만나자. 다 같이 만나야 한다는 말이 아쉬웠지만 차마 그 말을 병국에게 할 수는 없었다. 준기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첫사랑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는데 그래도 궁금했다. 병국이 장소를 정했다며 교대역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알려왔다. 남자들에게는 자신이 연락을 하겠지만 여자들은 현영에게 부탁한다 했다. 현영은 그때 함께한 아내 대학 시절 내내 가장 가깝게 지냈던 나머지 셋에게 연락했다. 그 중에 준기와의 관계에서 늘 다툼을 유발하던 수민이 말했다. 남편의 총동창의 명부에 보니 준기는 미국 거주라고 적혀있더라. 수민의 남편은 준기의 고교 동문이고 준기의 매형이 남편과 한 고향인데다가 직업적으로 연관이 있어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다는 말을 굳이 달았다. 공장을 운영하다가 도살한 준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는 대학 후배인 준기의 사촌 여동생에게 들어 현영도 알고 있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부모도 다 고인이 되어 준기는 한국에 오지 않은 게 오래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현영은 수민의 이런 태도에 다시금 감정이 묘하게 뒤틀렸다. 그래서였을까? 준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사당동에 있는 식당에서 여자들끼리 미리 만나 저녁을 먹고 가자고 했다.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다며 뭐 때문에 미리 만나서 밥을 먹고 가야 하는데. 수민의 반응이었다. 남자들이니까 그 식당이 술집 아니겠어. 우리끼리도 오랜만이니 먼저 만나 이른 저녁을 먹고 가자. 술집이면 어때서? 그야말로 오랜만인데 왜 따로 저녁을 먹고 간다는 거니? 함께 술 한잔하는 것도 좋잖아. 술은 무슨. 차 한 잔이라면 몰라도. 젊어서도 그러더니 여전히 조심성 없는 수민의 자세가 싫었다.
현영은 기어이 밥을 따로 먹고 가자고 고집하고는 저녁은 자신이 사겠다고 했다. 예전부터 그랬다. 동생들을 데리고 서울 살림을 하는 현영은 동생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릴 수만은 없었다. 그리고 함께 다니던 두 친구는 중간에 남자친구가 생겨 이 친구들과 모임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두 친구는 늘 먼저 가버렸다.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는 수민이 오히려 그런 점에서 자유롭고 밤 11시에 막차가 있으니 그걸 타면 된다 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막차를 타는 일이 많았고 그 시절의 여자로는 드물게 남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술도 잘 받아 마셨다. 현영으로는 그런 수민이 영 마땅치 않았다. 그러다가 현영까지 미리 빠져버린 자리에서 혼자나마 시시덕거린다는 수민 때문에 준기와 자주 다투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현영은 준기에 대한 신뢰가 깨져갔다. 틈이 생기니 그 자리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끼었다. 희철은 이렇게 의리 없는 수민과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준기에 대하여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현영에게 마음을 써주었다. 그 일을 가지고 준기는 현영에게 빈정거렸다. 너도 희철이가 좋으냐? 준기의 무례한 물음에 현영도 되받아쳤다. 그런 너야말로 수민의 남자친구니?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객관적으로 본다면 너보다는 희철이 낫지. 잘생겼지, 키 크지, 집안 좋지.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어긋나며 시작된 말싸움으로 골이 나버린 현영은 집으로 먼저 가버렸다. 그런 날은 역 근처 버스터미널까지 둘이 갔다고 준기도 수민도 아무렇지 않게 현영에게 말했다. 버스터미널에는 그 당시 유명한 출판사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사람 통행이 없어 으슥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나무 그늘이 무성하고 분위기가 호젓했다. 가끔 준기와 현영이 수민을 데려다주고는 그 계단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때마다 준기는 현영을 안고 싶어 했고 현영은 준기가 무안하도록 딱 잘라 거절을 했다. 먼저 집으로 와서도 수민과 준기가 함께 그 계단에 앉아 시간을 보낼 일이 현영에게는 걱정이었다. 어느 날인가는 준기가 인천까지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수민에게 들었다. 준기가 가볍다면 현영은 신중했다. 동생 둘을 데리고 부모 노릇을 대신하였으니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무거운 분위기를 싫어하는 준기는 수시로 농담을 던졌고 수민이 그 농담을 가장 잘 받아냈다. 현영이 처음부터 단짝으로 붙어 다니는 수민을 준기와 만나는 자리에 자주 동행한 것이 화근이었을까? 수민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준기와의 관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 셋이서 함께 여행도 갔는데 그때마다 준기는 다른 남학생을 수민에게 소개해 주었지만 그 둘 사이는 진전이 없었다. 수민과 준기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 보여서 다른 남학생이 그 사이에 끼어들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뒤틀리다가 둘 사이가 결정적으로 어긋난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한몫했다. 4학년 1학기 종강이 되자 그날은 대낮부터 만나 독서 토론을 가졌고 저녁 무렵에 헤어지려는데 준기가 연극표 2장을 꺼내들고 흔들었다. 쥘 르나르의 홍당무 연극표가 2장인데 현영아 가져갈래? 준기는 미리 연극 구경 가자는 말도 없이 대뜸 이런 짓을 했다. 사실 그날 저녁 현영은 재수를 하는 동생이 학원 문제로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형편이었다. 나는 못 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 현영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속이 상했다. 며칠 후가 현영의 생일이었고 당연히 생일인 현영을 위해 함께 갈 생각으로 표를 샀을 준기는 왜 이 말을 이제야 하는 것이며 그것도 친구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가. 그럼 수미는?
준기는 망설이거나 조르지도 않고 얼른 수민에게 물었다. 나야 당연히 갈 수 있지.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그럼 둘이 가라. 나는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해. 마음 같아서는 동생의 학업 문제를 뒤로 미루고 준기와 함께 영국 구경을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이 어긋났으니 현영이 빠져야 될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둘이 가라는 말에 수미는 준기의 팔짱을 끼고 좋아라 했다. 집으로 먼저 돌아가면서 현영의 마음은 말이 아니었다. 이제는 대놓고 둘이 어울린다는 거야? 현영이 동생 학원에 들렸다가 집에 도착할 무렵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졌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요란한 빗소리는 현영의 가슴을 두드렸다. TV에서는 폭우로 철길이 물에 잠긴 경인전철이 9시경부터 운행을 중단한다는 자막 뉴스가 나왔다. 영국은 10시경에 끝날 것이고 시외버스는 차가 끊어졌을 시간인데 전철까지 끊겼다면 수민과 준기는 어떻게 할까? 현영은 준기의 전화를 기다렸다. 수민을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겠지? 수민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면 둘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데? 안 돼. 그럴 수는 없지. 우리 집에서 재워줘야겠네.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날지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준기도 수민도 모두 연락이 없었다. 밤새 비는 계속 내렸고 현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야기는 소설에서 각자 자신들의 연애담으로 옮겨갔다. 저마다 친구들의 연애담과 이 시대 젊은이의 연애 풍속까지 남녀 간의 성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각자 자기를 좋아하던 남자들도 있었지만 결혼 전까지는 처녀였다는 시시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정신없이 떠들고 나서 슬그머니 민망해지는 분위기였다. 남자들은 이런 경우 대부분 자신의 첫 경험을 늘어놓지요. 여자는 순결을 지kin 연애가 첫사랑이고 남자는 첫 성경험담이 첫사랑이니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죠. 여자들은 순결을 지키며 결혼을 하고 남자들은 첫 경험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그 남자들의 상대는 누구란 말일까요? 매춘이 성행하던 시대라 가능했을까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인간을 깊이 이해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처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나씩 써봅시다. 당신의 로맨스를. 유 작가는 그쯤에서 분위기를 정리했다. 현영은 자신의 연애도 로맨스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준기와의 만남에서 그의 손길을 왜 끝내 허락하지 못했을까? 거절당한 준기는 모두 앞에서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농담처럼 수민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고 수민도 농담이나 장난처럼 그런 준기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 바로 현영이 눈앞에서 허물없이 굴었다. 현영은 준기를 밀어내기에 급급했다. 허물어야 할 것을 허물지 않는 것으로 끝내 자신을 지켰다. 만나기로 한 날, 여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끌다가 빨리 안 오느냐는 병국이 재촉이 뒤늦게 약속 장소로 옮겨갔다. 남자들이 기다리는 식당은 한정식 집이었다. 나름 오랜만에 만나는 예전 여자친구들을 위해서 운치 있는 한정식 식당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오랜만인가 말이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촌스럽게 자기들끼리 먼저 저녁밥을 먹고 나타나셨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까. 밥 한 끼 함께하지 못하다니. 처음에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현영을 준기가 서운해했다. 결국 한정식 집 대신에 허술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미 고인이 된 희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의사였던 희철이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분쟁에 휘말리면서 병원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고 그 일이 여파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희철이 당뇨병까지 앓게 된 후에 발목까지 잘랐고 투석까지 하다가 무너져 버렸다는 몇 마디 말로 한 인간의 생애가 정리되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준기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무의미할 뿐이었다. 그리고 술이 몇 숨에 돌자 준기는 현영이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을 이런저런 말하는 틈틈이 가볍게 반복하기 시작했다. 현영아, 내가 너를 많이 좋아했다. 넌 내 첫사랑이야. 자주 반복되는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담처럼 들렸다. 너는 어쩜 지금도 그렇게 변한 게 없니? 나한테도 결혼하자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나도 너희 첫사랑? 수민이 준기에게 빙글거리며 말했다. 준기는 수민의 말을 얼른 되받았다. 너야말로 내가 너희 첫사랑? 설마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 아니, 난 진심으로 들었어. 집까지 따라와서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도 했고 학교 졸업하고 내가 강릉에서 선생 노릇을 할 때 거기까지 찾아왔었지. 그거야 출장 가는 길에 들른 거지. 그래도 그날 같이 잤잖아. 수민이 툭 던진 말에 현영은 한 대 올려맞은 기분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도 일순 멈칫했다. 준기는 웃음을 터뜨렸다. 수민도 따라 웃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따라 웃었다. 이런, 우리 수민이 많이 세졌구나. 그저 농담하듯 가볍게 그런 말을 주고받는 수민과 준기의 태도는 여전했다. 어디까지 농담이고 어디부터 진담일까. 거절을 두려워하는 준기는 모든 말을 가볍게 하여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어가는 태도가 현영은 싫었다. 비겁한 짓이란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 그래도 자고 갔다는 말에 농담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폭우로 전철이 끊어진 그날 밤. 준기는 수민과 희철이 하숙집으로 갔다고 했다. 그리고 셋이서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다는 말을 증인이라도 세우듯이 희철과 함께 와서 현영에게 말했고 현영은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그 말이 어쩌면 거짓인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남녀의 일이란 순간적이지 않은가. 현영과는 제대로 포옹 한 번 안 했지만 수민과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러나 그랬다 한들 이제 와서 다 무슨 상관인가 마는. 이야기는 어떻게 사는가로 돌아갔다. 누구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누구는 조기 퇴직 후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관리하며 세를 받아 살고 있다 했다. 부동산이라니 네가 세 얼좋구나. 아, 그런데 준기는 무슨 일 하니? 아무 말 안고 있던 준기는 수민이 묻자 겸연쩍은 얼굴로 대답했다.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것을 취급하고 있어. 잘 되니? 먹고 살만해. 둘이 대화에 병국이 끼어들었다. 준기 한의사야. 그래? 어떻게 한의사를? 수민이 놀랍다는 표정을 짓자 얼른 준기가 고쳐 대답했다. 한의사는 무슨 교민 상대로 건강을 하고 있어. 수지침이나 부항 같은 것도 뜨고 한약재도 다려서 액기스로 만들어 팔고. 수민은 웃으며 말했다. 맞네, 한의사가. 그래, 한의사 맞아. 병국이 거들었다. 아니야, 그냥 건강원 운영해. 준기가 다시 고쳐 말했다. 그래, 아무거라도 열심히 하고 살아야지. 수민이 자기 앞에 놓인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고 화제는 바뀌었다.
현영은 아니라는 중기 말이나 자꾸 한의사라는 병국이 말이 씁쓸하게 들렸다. 중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건강원을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 싶었다. 중기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구멍을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친구들이 아로대시장교로 입대를 할 때 군대도 면제받았다. 명문 A대 출신인 친구들이 대기업을 입맛대로 골라 취업하던 호황기였는데 번번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지자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하도급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재로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있을 때여서 현영은 병문안도 가보지 않았다. 중기는 이때 화상치료를 받다가 그 병원 간호사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 공장이 도산하는 바람에 도망가듯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미국에서는 간호사인 아내 덕에 이럭저럭 살다가 아내의 도움으로 건강원을 시작했을 것이다. 어쩌면 중기의 그런 조건들 때문에 현영이 중기와의 결별을 결심했는지도 몰랐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내놓고 해본 적은 없지만 의식의 저변에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겠지. 스스로의 약점을 의식하여 늘 한 발 뒤로 물러서듯 가벼운 농담하듯 할 수밖에 없었던 중기를 현영은 약은 처신이라 비난하며 제유리하도록 생각한 것이 아닐까. 정말 사랑 그거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중기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단둘이 차 한잔 마셔도 좋았을 터이지만 중기도 현영도 그런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 중기가 돌아간 후에 병국은 밴드를 만들어 친구들을 초대했다. 병국은 매일 좋은 글귀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때로는 동영상도 올리고 가족사진도 올렸다. 딸만 둘을 둔 병국의 가족사진은 보기 좋았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밴드에는 중기와 그의 아내가 정답게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다. 못난이 보고서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 여행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이 드라마를 못 보는 거였습니다. 우리 딸이 재미있다고 해서 본 후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사무실에서 처음부터 섭렵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냈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당신들이 보고 싶어 진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대들을 만나고 다시 이곳에 도착해서 나머지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과의 추억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한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걸. 특히 현영은 아주 많이 좋아했다는 걸. 하지만 현영을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내 반쪽이 마지막 사랑인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첫사랑이더군요. 결국 나는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이 일치하는 행운아인 셈이죠. 현영아, 미안하다. 행복해라. 그리고 이젠 전에 너에게 빌렸던 어깨 내가 빌려줄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론 다른 친구들도. 몇십 년 만에 친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기껏 첫사랑이라고 떠들더니 이건 무슨 경우인가. 불쾌했다. 아니 서운했다. 몇 달이 지났다. 늦가을이었다. 중기가 건강원에서 쓸 장비 구입을 위해 온다니 다 같이 만나 밥 한번 먹자는 연락이 다시 병국에게서 왔다. 현영은 집안의 중요한 일을 핑계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으니 이번에는 만나서 밥도 먹고 노래방까지 가서 함께 웃고 떠들었단다. 그리고 중기는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 같은 약통을 가져와 몸에 좋은 것이라며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단다.
특히 현영에게 꼭 전달해 주라면서 수민에게 약통을 맡겼다 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그런 약들을 가져다 주면 감지덕지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땅에도 넘쳐난다. 그러나 준기가 가져다 준 것이지 않은가. 수민에게 약통을 건네받으며 현영은 생각했다. 준기와 현영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이 어찌 준기에게만 있겠는가. 준기와 만날 때마다 수민을 데리고 다닌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준기와의 관계가 깊어질 것을 염려한 때문일 수도 있었다. 현영은 대책 없이 저지르는 수민과 가벼운 준기가 늘 아슬아슬했다. 그리고 준기의 신체적 결함을 같이 마음 아파했고 신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군 면제를 받고 실망하던 준기를 위로도 했지만 그뿐 절대로 앞뒤 없이 덤벼들지는 않았다. 졸업 후에 수민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남자 선생과 사랑에 빠졌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그 남자는 글을 쓰는 남자였는데 몸이 약하고 안색이 창백했다. 수민은 집에서 반대하는 이 남자와 만나기 위해서 엄마가 잠들기를 기다려 맨발로 달려나갔고 1년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꼭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먼저 아이가 생겨서 결국에는 부모가 서둘러 결혼을 시켰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정염 때문이었을까? 몸이 주는 눈먼 기쁨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환치하고 무모한 세상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가 되기도 하는 건 아닐까. 정염으로 저지르고 책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사랑이 아닐까. 그러나 현영은 용기가 없었고 사랑을 하기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서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 했지만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었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준기로 하여금 무언가 아쉬운 느낌을 가지게 했겠지. 준기가 현영과 수민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던 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와서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거겠지. 현영은 준기와 헤어진 후에 친지로부터 남편을 소개받았다. 조건 좋은 남자였다. 그때야 성페로몬이 분비되고 발정기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과는 결혼도 하기 전에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숙박을 해야 하는 장거리 여행도 갔다. 이제 와서 자신의 첫사랑이 지금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준기에게 할 말은 없다. 그러나 현영은 준기를 자신의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싶다. 이것이 몸의 경험을 중시하는 남자와 감정의 경험을 중시하는 여자의 차이라면 차이일까?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첫눈처럼 사랑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첫사랑이라던 어떤 글처럼 현영의 첫사랑도 혼자 머뭇거리다 만 것이었다. 준기를 동생들과 지내던 집으로 끌어들여 봄날은 간다의 여주인공처럼 라면이라도 끓여주며 한번 넘어보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도 차나 한잔 마시자는 말조차 먼저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깨달은 것이 자신의 로맨스가 남들에게도 로맨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모두들 유 작가의 권유대로 로맨스 소설 쓰기에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과연 어느 누가 그럴듯한 로맨스 소설 쓰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